새누리당의 과반 의석 달성에 실패하면서 16년 만에 여소야대 국회가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총선 이후 향후 정치 지형까지도 알아볼 텐데요. 고영신 한양대 특임교수, 장성호 건국대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먼저 20대 총선 예상보다는 좀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은 부분인데 총평부터 듣겠습니다. 고영신 교수님. 전에 김종필 총재께서 JP가 국민은 호랑이다. 아무리 잘해도 한 번 잘못하면 호랑이는 물어뜯는다. 그게 국민의 속성이다.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데 네. 정말 민심이 무섭다. 이런 것을 느꼈고요. 이제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최악의 결과가 온 거죠. 과반 미달하는 정도를 떠나서 무소속 후보를 합치도 과반이 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와서 여소야대, 네. 그러니까 의회 권력이 야당으로 넘어간 이런 상황을 맞이했다. 두 번째는 20년 만에 이 3당 체제, 그동안의 거대 양당 체제에 대한 국민들의 어떤 피로감이라든가 실망감, 그런 것들이 새로운 제3당 체제, 국민의당이라는 신생 정당을 아주 이렇게 약진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이 또 특징으로 볼 수 있겠고, 결과적으로는 새누리당 집권 세력이 패배함으로써 2년여 남은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동력을 많이 잃은 그런 결과를 가져왔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이 이러한 난관을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는 카드를 내놓을지 그것도 관심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네, 장성호 교수님의 총평도 듣겠습니다. 새누리당이 오만했기 때문에 국민이 심판한 것은 당연한 거라고 봅니다. 그동안 너무 국민들이, 유권자들이 새누리당한테 너무 큰 힘을 줬기 때문에 오만해질 수가 있고, 권력의 그게 속성 아닙니까? 그러나 일차적으로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새누리당이 제1당의 지위도 내려놓고 과반도 얻을지 못하고 집권당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그런 것이 표면적으로는 나왔는데, 그리고 그 내부적으로 가만히 들여다보면 심판의 강도는 틀리지만 정치권 전체의 심판을 유권자들이 했다고 봅니다. 네. 새누리당에서는 과반을 획득을 하지 않음으로써 앞으로 통합과 화합의 정치, 그리고 야당을 존중하는 정치를 하라, 그런 명령을 내린 것 같고, 더민주는 마찬가지로 호남에서 패배를 함으로써 정치적 기반이 없어진 거 아니냐, 지역적 기반이 없어졌기 때문에 앞으로 호남과 통합을 하라는 그런 유권자들의 명령이 있었고, 국민의당 같은 경우는 호남 야당의 어떤 텃밭인 호남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왜소한 지역당으로 살아남았고, 신생정당에서 39석이면 많이 얻은 거지만, 네. 그러나 이 특성 속내를 들어보면 지역당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더민주와 국민의당이 합치지 않으면 내년 대선 정국을 돌파할 수가 없다. 이렇게 봤을 때 국민들의 어떤 준엄한 심판보다도 표의 어떤 아주 섬세한 그런 뜻이 담겨 있는 네. 어제였다고 봅니다. 네, 가장 국민이 정확한 판단을 해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네. 같은데, 문제 이제 하나하나 좀 들어가서 새누리당 같은 경우에 이제 벌써 김무성 대표가 사퇴를 하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비상 정국으로 돌아갔습니다. 문제는 과연 이번 과반이 무너진 데 그 책임을 김무성 대표 혼자만 져야 되느냐, 또 누가 또 책임을 져야 되느냐, 책임은 가장 큰 책임 누구한테 있습니까? 어쨌든 당 대표를 맡았고 이번 총선을 총지휘하신 분이니까 김무성 대표가 제1차적인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지난 공천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무리한 일들은 다 아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김무성 대표가 또 막판에 옥새 파동까지 일으키면서 국민들, 특히 여권 지지층한테 큰 실망을 준 것은 사실이지만, 지금의 그런 책임론이 비박이다 친박이를 따질 때가 아닌 정도로 친박 비박 똑같은 공동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와 있다는 것이죠. 과반을 비슷하게 얻었을 때 더 얻을 수 있는데 왜 못 얻었냐 한다면 누구 책임을 따질 겨를이 따질 수도 있겠지만, 지금 자체는 친박이고 비박이고 책임론을 따질 겨를이 없이 정말 국민들이 종아리에 회초리를 든 정도가 아니라 몽둥이를 들었다. 이번 계기를 정말 국민들이 큰 약사발을 한바 먹겠다는 그런 각오를 다지면서, 지난번 과거에 박근혜 대통령이 대표 시절에 했던 것처럼 천막당사 시절로 돌아가서 민심에 겸허히 귀를 기울이는 그런 자세를
새누리당이 가지하고 국정 운영의 틀에 있어서도 그동안 독선, 독주 또 불통해 그런 국정 운영으로는 통하지 않는다는 걸 지금 그동안 뭐 여러 차례 국회 심판론이다 뭐 야당 심판론을 했지만 국민들은 그걸 선택하지 않은 것 아닙니까? 또 하나는 이번 총선은 뭐니 해도 정권에 대한 중간 심판의 성격이 아주 강한 것만은 틀림없고 3년간의 그 국정 운영의 결과에 대한 심판을 했는데 결국은 국민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역시 경제 문제 20, 30대, 40대 저는 이 젊은 층의 반란이라고 보는데 20, 30대의 경우는 지금 뭐 정말 취업난이 뭐 극에 달하죠. 취업 절벽이라는 상황 속에서 있는 것이고 40대들도 이런 경제가 어려움에 봉착하면서 구조적이다 뭐다 하면서 40대야말로 정말 허리 역할을 하는 그런 그 세대인데 그 세대들이 돌아섰다고 봐야죠. 등을 돌렸다고 본다면은 앞으로 2년간 정말 뭐 당정청이 하나가 돼서 국민을 하늘같이 말로만 국민 민생 찾지만 하늘같이 있다봤고 정말 우리 경제를 살려야만이 내년 대권에서 여권이 뭔가 새로운 정기를 마련할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뭐 누구 책임 가리지 말고 어떻게 보면 힘을 좀 합쳐야 될 때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제 문제는 일부에서 이제 진박 마케팅 자체도 실패한 거 아니냐? 그 부분에 대한 책임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또 얘기도 나온단 말이죠. 이 부분도 함께 좀 얘기를 해주시죠. 글쎄 뭐 진박, 뭐 친박, 오로지 뭐 박근혜 대통령이 선거의 여왕이라는 뜻은 그렇게 나오는 것 같은데 네. 정당이라면 어떤 패권 그리고 권력 쟁탈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중요한 것은 큰 틀로 봐야 되는데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국민적 심판이 오히려 국민들이 유권자들이 새누리당한테 보약을 줬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동안 무거운 짐을 집권 여당과 박근혜 정권의 성공을 위해서 집권 여당 혼자 쥐고 왔는데 과반이 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나 지금은 이제 상황이 야당이 167석이 되기 때문에 이 무거운 짐을 야당한테도 줄 수 있다. 그리고 선진화법이기 때문에 지금은 뭐 108석이 안 되면 아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서로 합의가 안 되면 서로 여당과 야당이 좋아하는 것만 할 수 있는데 특히 내년이 대선이기 때문에 여당과 야당 다 각각의 어떤 지지층이 있기 때문에 지지층한테 손해보는 입법화는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봤을 때 오히려 새누리당의 어깨가 상당히 가벼워졌고 국민적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오히려 내년 대선에 열심히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면 또다시 돌아섰던 유권자들이 다시 집권당, 새누리당, 보수 여당을 찍어줄 가능성도 상당히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여당과 야당의 책임이 이제 나눠졌다. 이런 것이 이제 어제 표심이었고 그리고 뭐 김무성 대표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사퇴해야죠. 정치라는 것은 지도자라는 것은 유권자들의 어떤 표의 심판에 따라서 진퇴를 결정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고 당락이 아니고 당에 대해서 선거에 참패를 했다고 느끼는 것 아닙니까? 현재 의석보다 훨씬 더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지도부 총사퇴가 되고 그리고 비대위로 구성하는 게 저는 낫다고 봅니다. 네. 이제는 야권 얘기로 넘어갈 텐데 이제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 전체 판세를 볼 때 이번 선거에서는 야권 단일화가 없었기 때문에 상당히 불리할 것이다. 이런 예측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예상 밖의 많은 의석을 얻었단 말이죠. 그 이유가 뭐 어디 있을까요? 이번에 더불어민주당이나 새누리당이 엄살을 많이 부렸습니다. 근데 새누리당은 엄살은 저건 뭐 그냥 가짜 엄살로 받아들인 것 같고 더불어민주당의 그런 100석도 안 된다, 80석도 안 된다. 그런 엄살에 대해서는 제대로 먹겠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전통적인 그런 위기의식을 강조함으로써 전통적인 그런 야권 세력이 총 결집했다는 것이 이번에 큰 뭐 수도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이렇게 크게 이긴 결과가 아니냐 보는 것 하나고 또 하나는 문재인 대표의 호남 방문 이것도 크게 기여를 했다고 봅니다. 수도권에서. 지금 뭐 잠깐 얘기 나온 것처럼 어떻게 보면 문재인 대표의 호남 방문 뭐 잠시 전에는 이제 어떻게 보면 수도권 얘기를 해주셨어요. 근데 이 부분이 문재인 대표는 호남에서 지지받지 못하면 또 사퇴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했기 때문에 조금 전에 김종인 대표의 발언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 좀 의문이 듭니다. 더민주당 하면 김종인 대표의 얼굴이 떠오르는 것이 아니고 국민들은 문재인 대표의 얼굴을 떠올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전국 정당이고 대권 주자고 대선에 나가겠다는 분이기 때문에 총선에도 불출마를 했고
대표직에서도 사실은 스스로 사퇴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봤을 때 호남을 가지 않는 대선 후보는 있을 수가 없다고 봅니다. 오히려 문재인 대표가 호남을 막판 마지막 날까지 2번 정도 갔기 때문에 수도권에서 호남 유권자들이 마음을 돌려서 더민주를 찍어줄 그런 개연성이 상당히 많고 네. 지금 보면 그 김종인 대표께서는 본인이 호남에 대해서 최소한도의 역할을 하고 문재인 대표는 수도권에서만 역할을 했다는 게 한정적으로 이 호남과 분리 전략을 짜는 것은 지금 현재까지는 이제 김종인 대표의 마음이 생각이 조금 바뀌었다는 겁니다. 아. 애초에 영입했을 때는 두 부부가 아주 친하니까 해서 그래 내가 해서 총선까지 다 넘겨줄게 이렇게 얘기했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지금은 107석이 아니고 상당히 많은 제1당이 되기 때문에 명실상부한 야당의 당수 정도의 어떤 생각이 컸을 겁니다. 네. 이 순간을 사실은 조심해야 되는데 권력이라는 것이 또 이것이 제어가 안 되는 그런 특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문재인 대표와 김종인 대표가 서로 갈등의 선상에 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또 파워게임인데 이렇게 됐을 때 두 분이 이거에 대해서 잘 할 수 있는 것은 국민의당 내부가 어떻게 전열정비가 되고 어떻게 혼란스럽고 어떻게 깨지고 파열음이 나고 이런 거에 따라서 더민주도 그냥 일시적으로 봉합해서 갈지 불협화음이 날지 그것은 두고 봐야 될 것 같고 네.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19대 국회 끝나고 20대 국회가 시작돼서 6월 지나고 7월, 8월쯤 되면 이제 서서히 정계 개편이라든가 대권 지형이 형성될 때 그때 가봐야 되겠습니다. 네. 즉 장 교수님 말씀은 어떻게 보면 문재인 대표가 수도권에서 한 역할이 있기 때문에 정계 은퇴까지 얘기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두 사람의 공정관계가 계속 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고 교수님. 우선 두 분이 대권 가도에 공존을 할 것은 틀림없는데 당장은 중요한 것은 지금 비대위 체제가 해체가 되고 전당대회를 통해서 새 지도부를 구성해야 하는데 예. 김종인 대표가 그대로 대표를 할 건지 아니면은 새로운 지도부, 새로운 인물로 지도부를 구성한지 이것이 관심 아니겠습니까? 문재인 대표로서는 대권 가도에 김종인 대표가 무슨 일을 하든 아주 결정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분 아닙니까? 경제 민주화라는 그 브랜드가 있는 것이고 또 중도층을 끌어들일 수 있는 흡인력이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과연 문재인 대표가 실질적인 오너고 대주주인데 네. 또 이 수도권에서 대부분 친문 인사들이 당선이 됐는데 새 지도부의 얼굴로 또 계속 김종인 대표를 선택해 갈 것인가 이건데 저는 좀 회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종인 대표의 카드라는 것은 역시 총선용 임시 지도부 아니었냐. 그러면 이번에 선출되는 지도부라는 것은 내년 대선까지 그대로 가는 거죠. 또 중간에 바꿀 수는 없는 상황인데 과연 김종인 대표 같은 개인의 그 퍼스널리티가 아주 강하고 좀 껄끄러운 대표와 이렇게 같이 대권 가도를 가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문재인 대표로서는 좀 껄끄러운 측면도 있고 네. 이번에 비례대표 과정이라든가 이런 데서 다소 그동안에 찰떡궁합이었다면 신뢰관계도 많이 깨진 것 아닌가. 특히 내년 대선을 겨냥한다면은 그래도 새로운 인물, 뭔가 국민들한테 좀 새로운 인물을 내세운다는 측면에서 본다면은 김종인 대표는 적절한 애우를 하고 이번에 전당대회에서 구성하는 새 지도부는 새로운 간판을 내세우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두 분이 이제 공통적인 것이 어떻게 보면 문재인 대표와 김종인 대표가 당분간의 공존 체제는 있을 거라는 얘기인데 문제는 정치는 계속 바뀐다고는 하지만 문재인 대표가 했던 얘기가 호남에서 지지 그렇죠. 못 받으면 그만두겠다고 했단 말이죠. 근데 실제적으로 호남에서 지지는 못 받은 걸로 이제 해석이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그러면? 근데 정치인들이 말이 그때 틀리지 않습니까? 일단은 화장실 갔다 나온 상태입니다, 지금. 예. 지금 생각이 틀려지고. 그리고 지금 출마하지도 않았고 당분간 그냥 조용히 있어야 되는 분이 문재인 대표입니다. 여기에서 김종인 대표의 역할이 필요하고 문재인 대표도 입장에서도 보면 김종인 대표의 스타일이 상당히 위협으로 다가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선 지형이 진행이 되면서 이렇게 하다 보면 지금 대권 주자로 지금 등장한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네. 지금 거의 다 야권은 다 살아 들어왔기 때문에 아하. 그러면 정세균, 김두관 또 김부겸, 네. 안희정 또 박원순, 네. 또 전북의 정동영
너무 맞습니다. 많지 않습니까? 예. 이렇게 되면 이렇게 가다가 김종인 대표의 의향에 따라서 문재인은 여기서 끝이다. 그렇게 하면 위험하다. 그래서 전대까지는 그러나 이제 총선 때 구해준 분을 내치면 한국 사회에서 참 그런 것은 국민들이 또 심판을 합니다. 유권자들이 예의 있게 서로 협의해서 가장 좋은 모습으로 모시고 그다음에 새로운 전대에서 대표를 세우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김종인 대표가 특히 있기가 어려운 게 다른 분도 아니고 지금 이해찬 전 총리가 당선이 됐으냐 물론 무소속으로. 무소속이지만 네. 뭐 복당하는 것은 뭐 시간 문제인데 이분의 성격도 뭐 칼칼하기는 김종인 대표는 저리 가라 한 분이고 이번에 아마 엄청난 독심을 품었고 친노 좌장입니다. 이분이 들어오면 김종인 대표가 그 앉아 있는 것을 절대 보지 못할 뿐이고 또 문희상 원도 당선이 됐어요. 예. 그분도 또 컷오프 당했지 않습니까? 그런 저런 그 인맥 관계를 봐서도 김종인 대표가 있기는 좀 어려우리라고 보는 거고 또 하나 그러면은 문재인 전 대표께서 광주 선언을 통해서 호남 민심이 지지하지 않을 경우는 뭐 정계 정계 은퇴. 은퇴까지도 뭐 이렇게 얘기를 거론했는데 뭐 정치인의 말을 누가 그대로 그대로 믿는 사람도 없습니다만은 또 문재인 대표의 그 말 속에도 또 빠져나갈 구멍이 송송송 뚫려 있었던 것도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표가 이런 약속을 헌시짝지로 버릴 수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지금 호남 민심에서 지지를 못 받은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당장 뭐 19대 국회가 끝나면 본인은 뭐 빠지가 없기 때문에 정치인으로서 뭐 할 수 있는 역할이 그렇게 뭐 실질 그 외관상 역할이 적은 데다가 대권 경쟁은 뭐 물밑에서 움직이지만 실제로 연말 이쯤에 가야 하기 때문에 당분간은 그런 약속을 지킨다는 차원에서 좀 양상이든 어디서 직거를 하시고 결국은 새 지도부가 구성이 되면은 그 새 지도부가 대권 그런 경쟁이 본격화되는 과정 속에서 문재인 대표를 불러오는 것이죠. 국민이 원한다, 당이 원한다 해서 문재인 대표가 다시 그렇게 자연스럽게 복귀할 수 있는 그런 뭐 명분이라든가 여건을 조성하면서 이렇게 재등장하지 않겠나. 지금 뭐 어쨌든 제1당이 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집권당을 제치고 제1당이 됐는데 뭐 김종인 대표 역할도 크지만 김종인 대표도 이야기했듯이 수도권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해준 문재인 대표에 대해서 호남 지지 못 받았으니까 끝나라. 집에 가거라. 이렇게 할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고 국민들도 그렇게 기대하지는 않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집에 가라고 그러는 것은 안철수 대표가 집에 가라고 하고 싶을 텐데 그 이제 문재인 대표, 문재인 의원 같은 경우는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기다렸다가 더민주의 후보로 가든지 안철수 대표와 문재인 대표는 같이 갈 수는 없을 겁니다. 한 공간에서 마지막에 뭐 해서 후보 단일화 선거를 하든가 뭐 여론조사를 하든가 해서 그 방법밖에 없을 텐데 그러나 안철수 의원이 과연 그러면 국민의당 내부에서 대권 후보나 당 대표가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서포트가 지지적 기반이 당내 권력 구조가 그렇게 돼 있냐? 그것도 지금 아니란 말이죠. 예. 그런 상황에서 봤을 때 문재인 대표는 먼저 손을 쓰면 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의당에서 하는 현상, 상황을 지켜보고 해도 충분히 시간이 있다. 네. 그래서 참는 자가 이긴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준비된 또 화면 자료가 있습니다. 이번에 좀 거물급들이 상당히 많이 떨어졌고 또 적진에서 살아온 또 인물들도 있습니다. 먼저 보시면 이제 낙선한 거물 인사 오세훈, 김문수, 황우여 이 이제 새누리당이고 또 이제 무소속으로 나간 이재호 의원까지 5 의원들이 상당히 많이 떨어진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다음 장을 볼까요? 네, 지역주의를 넘어선 당선자는 이제 무소속으로 나왔던 이제 홍일학 후보, 또 이정현, 또 정운천 새누리당 두 후보는 어떻게 보면 호남 지역에서 살아남은 인물들입니다. 또 김부겸, 김경수, 김영춘, 전재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또 영남권에서 살아남은 더불어민주당 사람들이 될 텐데 뭐 한 분씩만 좀 얘기를 간단히 듣죠. 어떻게 보면 이제 오세훈 후보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아쉬운 부분이 없잖아 남아 있을 것 같습니다. 글쎄요. 꼭 종로 1번지, 정치 1번지 종로로 가서 대선으로 직행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을 텐데 민심은 그게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한번 낙선을 하면 10년을 돌아와야 되는 것이 정치권에 있어서 인지상정인데 이렇게 봤을 때 새누리당에서는
대선 후보를 한 명 아까운 대선 후보를 잃은 것 같고 본인 입장에서는 국회의원뿐만이 아니고 대선 그리고 또 같은 선배죠. 박진 전 의원까지도 공천 탈락시키고 두 분이 동시에 이렇게 낙선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 아주 가슴 아픈 네. 장면이 저 종로라고 봅니다. 네. 그런 반면에 정세균 의원은 이번에 당선됨으로써 당의 어떤 대권 고지에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기반은 됐지만 지난 공천 과정에서 정성계가 거의 다 전멸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선 과정에는 올라갈 수가 있겠지만 친문 세력한테 그리고 친노 세력한테는 어떻게 보면은 역부족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한 번만 더 짧게 얘기 듣겠습니다. 김부겸 후보 어떻게 보면 3수 끝에 이제 성공했지 않았습니까? 네. 앞으로 어떤 뭐 대선 뭐 잠룡까지도 얘기 나오고 있어요. 대선 반열에 오른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또 경기 부천이라는 좋은 지역을 놔두고 지역주의 타파라는 큰 대의 명분을 가지고 대구에 내려가서 뭐 삼수 끝에 이번에 당선이 되셨고 그런 뭐 이미지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본인의 그런 경력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대권 잠룡 후 반열에 대권 반열에 오른 것은 틀림없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세균 의원과 마찬가지로 정치는 명분이나 이미지 뭐 이런 거 다 좋아도 역시 정치는 기본은 세거든요. 네. 이 세가 있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김부겸 의원이 이런 친문의 그런 패권 속에서 대권을 노릴 수까지 있겠느냐. 거기다가 이번에 다시 뭐 오랜만에 정치에 복귀하면서 바로 대권을 나간다는 것도 좀 시기상조인 것 같고 예를 들면은 뭐 김정인 대표라든가 박영선 의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연합해서 중도 또는 비주류로서의 그런 어떤 수장을 할 수도 있겠다. 만약에 문재인 대표가 또 선택을 한다면 당 대표로도 얼마 전에 손색이 없죠. 영남의 새로운 인물을 가지고 당 대표를 내놓는다고 한다면 뭐 국민들로도 그거 할 만한 분이시지 그렇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정치권 판세 분석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 네.